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따뜻한 집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 둘러앉아서 평범한 수다 떠는 것도 행복하겠다 싶은데요. 그래도 이왕이면 유익한 방송 보시면서 함께하는 것도 괜찮겠죠? 학교든 직장이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 시작을 하기 위한 과정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매 순간 우리가 크고 작은 선택을 하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아무래도 진로를 결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 첫 발을 딛는 순간 자신의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그 선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결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내일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후회 없는 진로를 방향을 제시해줄 귀한 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무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오늘 쓰신 책들 살펴봤더니요. 직업에 관련된 그런 책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특별히 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다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청소년기 때의 꿈은 그 당시 국민의 80%가 농민이었는데 농촌 발전을 위해서 내가 훌륭한 농업교사가 돼가지고 영농 후계자를 양성하겠다는 게 내 꿈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농가대학을 진학했고 대학원에서 농업교육을 공부했고 그 후에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미국의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하러 갔는데 네. 거기서 인류사의 직업으로 처음 태동한 농업을 양성하는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공업교육, 상업교육, 가정교육, 보건교육 등 직업교육을 총괄하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농업교사가 되는 대신에 직업기술교육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자, 교수, 또 행정가로 40여 년간을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네, 교수님 이 프로필만 들어봐도 정말 멋지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6회에 걸쳐서 청소년들에게 진로 멘토링 해주실 겁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정말 크게 기대가 되는데요.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분들은 눈 크게 뜨시고 또 귀 크게 열고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무근 교수님의 진로를 향한 멘토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20세 전후에 직업을 갖기 시작해서 60세 전후에 정년을 맞이할 때까지 직업 생활을 하게 되고요. 지금은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도 20년 이상은 직업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직업은 우리 개개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생각은 달리 할 수 있겠지만도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직업은 우리에게 생계 유지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보수를 주고 또 우리가 직업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조직의 한 일원이 돼서 역할을 분담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기여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하나의 직업이 갖는 의미는 마슬로가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최고의 욕구이고 또 행복을 추구하려는 궁극적인 목적도 이 자아실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직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개개인에 있어서는 직업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각자 가져야 될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60여 년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도 이제 궁금합니다. 혹시 이전에 MC께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직업생활을 하면서 가장 만족하면서 직업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어떤 직종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자기가 그 직업을 사랑해야 되겠지만요.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한 전문직들이 만족감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제 대개 전문직들이 만족을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직업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 순위를 10가지를 제시하려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성우, 상담 전문가, 신부, 작곡가 등을 순으로 쭉 나와 있어요. 이 선호도가 판사는 22이고 의사가 44이고 변호사 57이 변리사, 약사에서 이렇게 등으로 순서가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 표를 보면서 우리가 직업을 갖고 또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우선순위 1번부터 10번까지 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의 특성, 그 사람들이 만족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영향이 미쳤을까요? 아마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비교해보면 우선 당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직업의 만족이 성적의 우선순위는 아니구나 하는 걸 갖다가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보면 오른쪽에 수능 성적이 우수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왼쪽은 다양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이 왼쪽에 보면은 직업이 참 다양해요. 근데 다양한 만큼 적성과 소질도 다양했을 거다. 그래서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적성 소질에 맞는 그런 직업을 택한 사람들일 거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왼쪽에 10가지 직업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거예요. 이건 남이 인정해 주는 거. 자기가 만족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왼쪽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지닌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직업에 만족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에 있어서 직업을 선택할 때는 자기 적성 소질에 맞는 거,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외재적 가치보다는 내재적 가치에 강조를 둔 그런 직업을 선택했을 때 만족된 직업을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직업에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은 어떻게 선택돼야만 이런 그 만족된 직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선택한 직업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여기 제시하고 있는 3가지 사항을 잘 배려한 것들이 고려된 직업 생활을 했을 때 행복하고 직업에 만족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삶에 대한 목적, 꿈, 희망, 비전 이것을 가져달라. 꿈, 희망, 비전, 꿈은 비슷한 그 개념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실하게 삶의 목적이든지 꿈이든지 희망을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그 꿈이나 희망이나 비전, 목적이 정말 나한테 실현 가능한 그릇이 되려면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고 직업 세계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주변도 알아야 되고 또 지금같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미래 변화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보 수집 분석된 속에서 삶을 계획했을 때에 이게 이제 꿈이 실현되고 직업에도 만족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분석을 통해서 삶의 목적과 꿈을 실현했다 하더라도 오른쪽이 얘기하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거냐. 내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대학 생활을 어떻게 내가 계획을 수립할 거냐. 이것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었을 때 나름대로의 만족된 직업 생활에 준비가 되고 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미래학자는 20세기 100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21세기를 맞으면서 20년 만에 그만한 변화가 이루어졌고, 또 14년 후에는 배가 또 변화가 되고 또 7년 후에는 배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20세기 100년 동안 이루어졌던 것이 2020년, 2034년, 2041년 해서 3번의 제너레이션이 반복되는 그런 경험을 앞으로 겪을 거다.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대학에 막 들어갈 정도의 청소년들은 최소한도 2020년부터 2030년 때 정도의 미래 변화를 보고 자기 진로를 계획을 해야지만 제대로의 진로가 준비된다 하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회에 걸쳐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미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하는 것을 7개 영역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그런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나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직업 세계를 어떻게 탐색해서 나의 삶과 진로 준비를 해서 취업, 진학 준비를 하고 대학생활을 할 거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인구 변화 중에서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인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의 인구가 4,800만 명인데 2050년이 되면 4,200만 명으로 600만 명이 줄게 돼 있어요. 근데 세계 인구는 2010년 70억에서 2050년이 되면 91억으로 21억이 늘게 돼 있어요. 근데 세계 인구는 그렇게 억 단위로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소위 말하는 학계 출산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15세부터 49세 사이의 가임 여성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출산할 수 있는 신생아 수가 우리나라는 1.2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계는
2.5명, OECD는 1.7명.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학교 출산율이 세계 평균의 반도 안 되고 그렇게 돼서 출산율이 222개국 중에서 217위로 거의 최하위 수준에 다다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 반면에 세계 인구는 20억이 늘 정도로 같은 기간 동안에 늘어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학령 인구도 2010년으로 100으로 봤을 때 2020년엔 4분의 3으로 줄고 또 2030년이 되면 건 3분의 2로 주는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가 온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초, 중, 고, 대학의 대대적인 구조 계획이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큰 변화 중에 두 번째는 고령화 추세입니다. 이 고령화란 말은 유엔에서 그 나라의 인구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7%가 됐을 때는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고 또 14%가 됐을 때는 고령사회 그리고 20%가 됐을 때는 초고령사회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그리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그 기간이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 최단기간 내에 전환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딴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나이든 노인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간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데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115년이 걸렸는데 또 미국은 73년, 영국은 47년, 일본은 24년인데 한국은 18년 만에 걸린 거예요. 근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이제 8년 만에 또 이렇게 늘어날 전망. 이만큼 고령화로의 그 진정 속도가 빠르다 하는 것이 한 가지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큰 그 세 번째는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아까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 인구 구조는 그 0세부터 14세 그리고 소위 경제 활동 인구를 하는 15세부터 64세 인구는 줄어들고 대신에 65세 인구는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큰 특징으로 일할 인구들은 줄어들고 나이 든 사람은 늘어난다 하는 거가 한 가지 특징이고 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4,8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4,800만 명을 한 줄로 세었을 때 그 평균 연령이 몇 세냐? 37.3세예요. 근데 이게 2050년이 되면은 56.7세, 거의 57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을 정년 퇴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보통 53세에서 55세인데 앞으로 50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이 이미 정년 퇴임을 해 나온 노인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이 반 이상이 넘는 이런 세대가 온다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령화 주수라는 것은 0세부터 시작해서 14세 1000명당 노인 인구가 얼마인가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 축에 해당되는데 그것도 또 2010년부터 2050년까지 보면은 이게 68%에서 429%로 건 6배 뛰어오르게끔 되어 있어요. 이만큼 이 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인구 구조 변화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뭐냐 하는 거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경제적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소비의 반이 아동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데 이제 아기들이 없으면 소비할 데가 없죠. 소비품을 필요하려 하지 않으니까 생산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제조업 모든 생활 필수품들이 그만큼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신생아 한 사람의 경제적 효과는 12억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줄어드니까 그만큼 이제 경제가 침체된다 하는 걸로 이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생산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 고령화로 인한 이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대단히 큰데, 영국의 이제 폴 웰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 지진이 났을 때 어스케이크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에이지퀘이크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 세계에는 지금 인구의 이제 지진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충격이 가장 크게 받아지고 있는 것이 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 인구 문제의 충격이 고령화로 인해서도 또 이 인구 감소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내수 시장이 얼어붙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사회 부양비가 가중되는데 이 15세부터 시작해서 64세 사이의 그 경제 활동 인구가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부담할 때 2000년에는 10사람에서 1사람을 부양을 하면 됐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2010년이 되니까 7명에서 1사람을, 2020년, 앞으로 이제 한 10년 내엔 5명에서, 한 20년 후에는 3사람이 있어. 또 2040년이 되면은 2사람에서 노인 1사람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 부모를 떠나서 15세부터 64세의 그 경제활동 인구는 평균적으로 2사람이 1사람의 노인을 부양해야 될 정도의 그렇게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이 숙련 노동 인구가 계속 감소한다 하는 것도 하나의 큰 문제가 되겠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세대 간 경제적 문화 갈등이 이루어진다. 요즘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 Y세대라는 건 1977년부터 97년 사이에 탄생한 이 세대들은 개인적이고 또 낭만적이고 컴퓨터 시대되고 해가지고 민주화, 산업화 모든 고충을 겪으면서 자라온 이 부모 세대하고는 여러 가지 문화 사회적인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직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노년층하고 자녀층하고 또 이 갈등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이 갈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조정할 거냐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것도 한 가지 또 얘기를 해야 될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후기 정보화 사회로 오면서 인구 이끄는 국력이에요. 이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그게 접속하는 수만큼에 비례해서 이 경쟁력이 있는데 인구가 줄면 그만큼 경쟁력이 약해진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의 경쟁력은 어떻게 키울 거냐 하는 것들이 이 인구 변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 사회 문화의 변화입니다. 이 사회 문화의 변화는 크게 이제 사회 변화하고 문화 변화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이 사회 문화를 보면은 세계 법, 그 다음에 이 세계 정부가 전개될 전망입니다. 이제 각국은 자기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도 세계적으로는 환경오염 문제, 또 식량 문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그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각국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 정부, 세계 법이 태동될 그런 그 전망인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쯤이 되면은 세계가 단일화된 통화를 쏠게끔 할 거다 하는 그런 예측 준비가 되고 있고, 또 2032년이 되면은 세계법이 하나로 통합된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세계 정부, 세계법을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제 그 정보통신기술 SNS가 발달되면서 이것이 발달되기 전에는 무슨 의사결정을 하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또 토의하고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자기가 있는 장소에 어디든지 인터넷 접속해서 자기 의사 접견하고 있어 의사 바로 모아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의회 활동, 국회의 기능이 약화될 거고 모든 시민,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하려는 이런 세대로 전개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보다는 도시로 구분된 메가시티가 크게 영향을 가질 거다 이런 그 얘기인데, 지금 이제 국가 간에도 교류가 많지만도 큰 도시 인구 100만 또 인구 1000만의 대도시가 계속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 수치만 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100만 이상의 도시가 1950년엔 84개, 2007년엔 486개소로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1000만 명 인구 도시도 1950년엔 2개밖에 없었는데 2009년에는 21개, 그리고 2025년에는 29개로 이렇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그래요. 이만큼 이제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경제 또 생활권이 이제 바뀌어 나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큰 네 번째로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그러니까 SNS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제 결정지고 생활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고령화 인구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평균 연령이 2050년쯤 가면 57.6세가 됐는데 그렇게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이동이 될 거다. 이제 그런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성의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들이 점점 더 사회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그것이 비중이 높아져 가는 건데, 근데 지금도 여성들이 그 의사결정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사례를 보면은 구매의 경우에 가구를 선정할 때는 94%, 또 휴가를 선정할 때는 92%, 주택 구입할 때는 91%, 또 헬스케어 할 때는 80%, 자동차 살 때는 68%, 가전제품 살 때는 51%가 여성들이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여성들의 의사결정권이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제 앞으로도 더욱 그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변화의 그 추세다라고 한다면은 사회의 큰 변화 속에 하나는 또 이 문화, 생활 양식의 변화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생활 변화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가족 형태의 변화예요. 근데 가족, 패밀리라고 그러는데요. 패밀리의 어원 혹시 아세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교수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어원을 알고 나서 나도 놀랐는데, 이 패밀리의 F가 father예요. 또 A가 and, 그 다음에 M이 mother, 그 다음에 I가 I, L이 love, 그 다음에 Y가 you.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게 가족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형성되려면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족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오던 이 가족인데 지금 이 가족이 해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가족의 형태를 이야기를 했을 때 무자녀 가족, 핵가족, 1인 가족, 재혼 가정, 항부모 가정, 동성부모 가정, 다세대 가정, 다문화 가정, 가족 형태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가족의 형태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참 심각해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계 사회로도 가고 있고 아빠 엄마 대신에 공동아빠 공동엄마 등으로도 이제 분리주고 해서 여하간에 이 가족 형태의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미래 전망과 더불어 이 젊은 세대들, 모든 국민이 다 고려를 해야 되지만 특히 이제 젊은 세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려하면서 자기 삶의 진로를 갖다 구상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엔 주거 양식의 변화예요. 이 주거 양식이 지금 이제 이미 우리나라도 이 4인 가족보다는 1인 가족이 더 많아진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고,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가구의 34.3%가 1인 가족이 된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1인 가족 형태로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그거와 더불어 생활 양식도 많이 바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의례도 이게 결혼, 장례, 제례, 명절 이런 것들이 바뀌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 생활도 이제 외제적 가치보다는 내재적 가치 중심으로 바뀌어 나갈 거고, 또 노동 직업의 가치관도 바뀌면서 이것도 이제 또 생활이 바뀔 거고 등등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생활 양식 변화도 미래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 인구 변화,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서 진로를 선택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막연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교수님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떠셨나요? 아주 의기양양하고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위해서. 네, 저도 오늘 강의 듣고 보니까 저는 진로를 어떤 경로를 선택을 하게 됐는지 또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열정적인 강의 그리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무엇에 떠밀려서 시작하는 일에는 의욕을 쉽게 잃기 마련인데요. 확신을 갖는다면 이 실현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작의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후회 없는 시작, 미래를 향한 진로 멘토링,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